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증시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또 딴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효과는커녕 악재만 겹치면서 증시 시황판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주식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부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까지 오늘 나온 법조계 속보들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특별법에 담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꺼냈네요. 네,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응 방안을 고심해온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한 새로운 안으로 재협상을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충실히 반영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여부와 연계를 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입법에 동참한 정의당도 유족과 피해자들을 정치의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여당뿐이라며 반인륜적, 비인간적 정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총선 앞두고 여야 공약 경쟁도 가열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둘을 낳으면 79제곱미터, 셋을 낳으면 109제곱미터 크기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씩 대출해 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는 정책 등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잠시 뒤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다며 한 위원장이 직접 공약을 배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국민 택배 개념을 적용해서 국민이 주문하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준비해 배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정책 경쟁 먼저 들어봤고 이번엔 여야 공천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천 심사 기준과 배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 먼저 발표한 현역 물갈이 기준과 비교해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고 이번 총선에선 국민 참여 공천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인데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끝장 토론 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규칙 취지를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공유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3선 이상 중진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두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개혁하자며 오늘은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현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현장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화면 연결해서 여러분께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수용해 내일쯤 김 청장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유가족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재차 검토에 들어갔고 기소 방침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다시 들여다보자. 총선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한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여일 만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고 이듬해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수차례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축인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의 경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어처구니가 없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이러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거라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재기 수사가 결정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이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김 사령관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4월 총선 첫 생활 공약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직접 준비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려진 대로라면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업체로 알려졌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이다 이자 제1호 택배사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최두아 사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제가 첫날이고 하니까 저희의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국민님의 총선 공약은 두 축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의 생활 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2대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한쪽이 현재의 문제라면 다른 한쪽은 미래의 문제인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약을 그래서 동료 시민들 사이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한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 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생의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죠. 따라서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휴데이 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2년 전에 따님을 낳고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팬때 그 점에 중점을 둔 공약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주문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저희가 PH를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신설되는 인구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뭘 찾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다 다르죠. 임신기나 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인구의 관점에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 이게 저희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총괄 본부장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동입니다.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인구부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 인구 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률과 기존 조세 수입 중 일정률 그리고 일반 회계 전입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바꿔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 휴가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단순히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해서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애태우는 일을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아빠가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임산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육아기 유연 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을 연결해서 국민의힘의 저출생 관련 공약을 들어봤는데 짧게만 좀 요약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생 어떤 현실을 좀 언급을 하면서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눈에 띄었고요. 네, 유이동 정책위장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었는데 아빠들의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는 계획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사후 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 여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발표했던 다자녀 부부 공공주택 또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과 좀 비교해서 공약을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죠? 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전부터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가운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장 전 실장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 통계 수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장하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 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전 정부 핵심 인사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네, 이렇게 통계 조작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어서 주요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또 전국 대담에서 또 여야의 어떤 공방으로 다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전 정권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적으로만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사건을 좀 다시 살려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 이제 수사를 하고요. 이제 일부 뭐 황운하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랄지,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 징역 3년,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3년. 또 황운하 의원 3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 지 지금 한 50일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람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이었죠 그 당시에. 그 관련돼요.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었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항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서울 고검으로 이제 사건이 간 거고요. 서울 고검에서 여러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내려졌던 그 재판 결과 그리고 공판 기록, 또 수사 기록, 판결문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부 이제 수사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그 당시에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에 항고를 한 건데 이 수사의 사건을 다시 재개하라. 그럼 재개하라고 하면 이제 사건번호가 또 새로 부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재수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려서 이 부분을 수사하라고 사실은 뭐 명령을 내린 거죠. 네, 재기수사 명령 좀 개념을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까 화면에 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명 수사 부분, 후보자 매수 부분은 좀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게 검찰의 결론인데 지난번에 이제 불기소 결론을 뒤엎고 재기수사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항고, 재항고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네. 검찰 처분에 불복을 하면 항고를 하고요. 네. 그 항고를 했는데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가거든요. 근데 고등검찰청에서 또 기각을 하고 그러면 재항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고에 대한 불복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 불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사미진이랄지 사실오인이랄지 뭐 판단유탈일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네. 재수사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갖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에 이제 정식 판결이 났잖아요. 1심 예. 판결이. 그 판결문에 보면 경찰이 청와대에 한 20여 차례 수사 보고를 했다는 거고 그 수사 보고한 내용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 전 장관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판결할 때 재판부에서는 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판기록지 판결문에 보면 조 전 장관이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검찰에서 불기소할 때도 이 임 전 실장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 혐의 자체는 뭐 있는 것처럼 강한 의심이 되지만 네. 지금까지 증거 가지고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뭐 혐의는 검찰에서는 뭐 약간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 이제 고등검찰청에서는 이 정도면 더 수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불기소 결론을 뒤엎었다고 했거든요. 마침 이 속보가 나오는 시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YTN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이 재기수사 명령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검찰에 한번 소환이 돼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네. 지금 임 전 수석 얘기는 2021년 4월에 조 전 수석과 자신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향후 수사의 쟁점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윗선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이광철까지 지금 3명이 포함이 됐거든요. 네. 일단 뭐 임종석 전 실장 이제 그런 취지죠. 이제 본인인 후보 매수와 관련된 부분. 그 당시에 울산시장에 선거가 있었는데 송철호 전 시장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네. 임동호랄지 뭐 신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후보를 이제 매수했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서 개입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이 지난번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월 판결 나올 때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까지 났는데 왜 재기 수사를 해서 나를 다시 수사를 하려는 것은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도 말씀하셨죠.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두 핵심은
과연 경선 후보를 매수를 해서 송철호 시장을 단독으로 공천을 줘서 선거에 나가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명 수사를 해서 김기현 당시에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했느냐. 이제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조 전 장관이 연루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뭐 검찰에서 불기소할 때는 연루가 돼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를 했지만 네. 뭐 판결이 나오면서 또 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재기수사 명령을 한 것인데 뭐 조 전 장관 입장이랄지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불기소 처분돼서 뭐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그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얘기할 사건도 이를테면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공수처가 지난해 이제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김계관 사령관에 대해서 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지금 5개월 만이죠. 네. 일단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네. 특히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계속적으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입건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거든요. 네. 그럼 사단장이 책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건을 하고 경찰에다 수사 자료를 다 이첩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뭐 해병대 사령관이랄지 뭐 사단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군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법무관리관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네. 8월 23일 날 박정훈 수사단장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9월 20일 날 일단 공수처에서 해병 1사단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6일, 17일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택이랄지 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같은 걸 압수수색했고요. 네. 그리고 1월 17일 어제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압수한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과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다시 이거 돌려받았거든요. 네. 그럼 왜 돌려받았을까?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수사 자체에 있어서 입건된 윗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어떤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경찰 이첩 보류하고 중단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어떤 점을 살펴볼까? 이 앞선 압수수색은 국방부 관계자 또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측근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합쳐서 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제 수사 결과 네. 여기서 다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직권을 이용해서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고발에 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국방부랄지 군 검찰이랄지 뭐 해병대랄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직권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수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문서도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휴대폰에서 통화한 내역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외압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윗선이 누군지, 뭐 이런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 살펴볼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뭐냐면 최근에 공개되는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외압 의혹을 조사할 상황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 그런데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금 20일에 퇴임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는데 수사에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네.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하도록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성과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마 기소된 사건이 겨우 한 3건인가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건 자체가 제가 기억으로는 무죄가 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강제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대부분 다 기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존재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제 존재의 어떤 근거까지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김준욱 처장이 이제 22일 날 또 본인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 공수처장과 관련해서 아직도 정해진 게 없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자체를 이제 공수처 내에 담당한 수사팀이 뭐 소신을 가지고 계속 뭐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더군다나 공수처장까지 없으면 이제 결재랄지 아니면 기소협의 결정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휘부에 이제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도 과연 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서로 공모를 해서 뭔가 외압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일사불란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곤 기자가 역시나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인 만큼 좀 총선 앞두고 수사를 좀 빠르게 마무리할 거라고 했던 대목이죠. 통계 조작 의혹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장하성 전 실장을 소환 조사를 했고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어떤 네네. 좀 의혹이죠? 일단 뭐 지난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거고요. 네. 일단 2017년에서 2021년 이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있어요. 전 이름은 한국감정원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일주일마다 이제 통계 수치를 내서 공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하성 정 실장이랄지 이제 개입을 해서 이걸 일주일로 하지 말고 이제 3일 단위로 해라. 그래서 3일 하고 그다음에 7일 되면 그때 통계 수치를 공표를 하는데 공표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법에 공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이것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다는 취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보고를 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뭐 통계 수치 자체를 전국 주택 어떤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그제 김현미 전 장관을 조사했고 또 그 앞선 8일엔 전 국토부 장관 등 2명을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검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좀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게 좀 쟁점이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네. 그리고 이문기 전 행정주시 복합도시 건설 청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도 다 소명이 됐는데 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다시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영장이 기각돼 버리니까 윗선 수사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영장 재청구를 해서 영장 발부받은 다음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일 검찰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 통계 조작 자체는 윗선에서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뭐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수사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입장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 등은 홈페이지 글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 내 지지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친구가 될 것이고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위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단독 취재했던 내용 다시 한번 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고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르면 내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청장은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의 의무는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엔 대검찰청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보고한 데다 검찰 심의위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의위가 7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지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검찰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달여 만에 서울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1년 반 넘게 직을 맡아왔던 김 청장은 기소가 이뤄지는 즉시 경찰청으로부터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해 들어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 공세와 또 북러 군사 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는 게 3개월 만인데 회동이 마무리됐습니까? 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이곳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수석대표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협의 이후 3개월 만에 대면 협의인데 미국 대표만 성김 전 대북 특별대표에서 정박 대북 고위관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대면 회동을 하는 건 그만큼 새해 들어 한반도 긴장 상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새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무력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염두에 둔 듯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고 북한도 한반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행동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 측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계속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억제를 강화하고 우리 사이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스스로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쇄국 정책은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세계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안정 유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정박 대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이전,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협의처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강화하고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나마즈 대표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용했고 이런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이 굳건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길도 동시에 열려 있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한미일은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자감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에는 한일 대표 협의가, 오늘 오전에는 한미 대표의 양자 협의가 열렸는데요. 양자 협의에서도 대표들은 북한의 인위적인 긴장 조성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해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과 20, 30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MZ세대의 탈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엘리트 계층이 탈북을 했고 지난해 입국자 절반 이상인 99명이 MZ세대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196명으로 2021년과 2022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북한 전문 매체가 북한에서 전력난으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YTN에 출연해 실제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때문에 큰 사고가 나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터뜨릴 때는 이미 미국의 위성 그 사진 정도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열차 전복 사고가 난 위치를 제가 보니까 진짜 심통이도 그렇게 열차 전복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제 수준에서 팩트 체크는 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북한은 첫째로 취하는 것이 보도 관제고요. 그 누구도 사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어 피해자 가족들과 유족들에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집안에 누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보다 더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별 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도 1심 판단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채용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되는 등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거라며 특별 채용은 특혜나 보상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이후 조교육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였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교사들이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됩니까?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조교육감이 발언을 마치자 오늘 선고 공판을 보러 온 수많은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수도시설 복구 작업이 꼬박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엄동 설안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신정가압장입니다. 네, 복구가 완료된 지 이제 2시간쯤 된 거죠. 네, 이곳 신정가압장에서 열 공급이 재개된 건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20시간 넘게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7천여 가구에 지역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사고는 이곳 서울 신정가압장 펌프 가압장치 밸브 일부가 파손돼 온수가 분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복구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요. 임시 우회 관로로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연결 작업은 오후 2시쯤 마무리됐고 파손된 밸브를 고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서 가까운 가구부터 온수와 난방이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한두 시간 안에 대부분 가구에서 정상 가동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가압장 펌프 우회 관로 고착화 현상을 해결하러 조작하다가 밸브 하단부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공사 측은 특정한 작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밸브가 막혔다는 신호가 감지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사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 앞에서 밸브의 노후화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밸브 체인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밸브의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는 열 공급을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정가압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자 추운 날씨 속에 수도관이 터져 물난리를 겪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한밤중 난데없이 집안이 물바다가 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계단이 폭포처럼 변했습니다. 쉴 새 없이 칼칼 쏟아지는 물줄기에 오밤중 맨발로 나온 주민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집안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온수관이 터진 겁니다. 집안까지 들어왔었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현관 천장에서 비 오는 것처럼 소나기 오는 것처럼 물이 막 많이 쏟아졌었어요. 집안까지 물이 들이치며 7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일부 가구가 한때 정전을 겪고 엘리베이터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아파트 지하실에는 여전히 이렇게 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 바닥도 물이 흥건한 상태입니다. 가압장 사고로 온수 공급이 갑작스레 중단되자 추운 날씨 속에 수도관이 수축하면서 노후화된 이음새 부분이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온수도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추위에 떨던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물난리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악몽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난감해요. 이거 다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속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 피가 나면은 건강에도 해롭고 밤새 뭐 이불 꽁꽁 싸매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파트 측은 현재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치고 추후 에너지공사에 보상을 청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행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나쁜 영향을 미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B양을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십억 원어치 명품 시계를 몰래 국내로 들여온 태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36억 원에 달하는 진품 명품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혐의로 30대 태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국인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명품 시계를 팔기로 하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 10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보령시 근처 바다에서 6명이 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겨울 깜깜하고 차디찬 바다에서 해경이 침착하고 재빠르게 대응을 해 배 안에 갇힌 마지막 1명까지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선박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전면에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 그러자 배 안에서 외마디 외침이 들려옵니다. 구조대는 일단 배 안에 갇혀있는 선원을 안심시키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양경찰입니다. 배 위에 올라가 절단기로 선체를 잘라낸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고립된 선원을 구해냅니다. 여기 현재 하나, 둘, 셋, 오케이. 살았어. 이른 새벽 충남 보령시 장고도 근처 바다에서 6명이 탄 21톤급 어선의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먼저 근처 바다를 표류하던 3명과 부표 위로 피신한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까지 6명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체 내에 많은 그물과 로프류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입구가 다 막혀 있었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이제 절단을 하고 이제 그 고립자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구조된 6명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지만 가벼운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인양하고 선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군의 해난 구조전대 SSU인데요. 이명준 기자가 SSU 혹한기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짙푸른 진해 앞바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 해군 해난 구조전대 SSU 대원 70여 명이 모여 몸을 풉니다. 곧바로 45분 안에 5.5km를 주파하는 뛴걸음으로 체온을 끌어올립니다. 대원들은 워해를 맞춰 힘차게 달리며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혹한기 훈련의 절정인 핀마스크 수영이 시작되자 대원들은 주저없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목욕탕 냉탕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영상 7에서 8도의 차가운 바다. 얼음장 같은 바닷속에서도 대열이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해남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은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에도 언제나 구조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과 함께 1km 수영이 시작되고 대원들은 거친 물살을 뚫고 나아갑니다. SSU는 그들이 부르는 군가의 가사처럼 정열과 투지로 똘똘 뭉쳐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바다가 고향인 사나이들, SSU 대원들. 2024년에도 대한민국 영해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을 흉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형 방검복이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됩니다. 신형 방검복은 장비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다기능형과 근무복 안에 있는 내피형, 사복처럼 입는 배임 방지 재킷, 또 목 보호대까지 모두 4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경찰은 형사나 마약 수사, 지역 경찰은 물론 민원실에도 방검복을 보급해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중장년층이 쓰는 휴대전화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4 시리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however you choose to live it. 새로운 제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13개 언어로 외국인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로바로 번역해줍니다. 네, 보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이 구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민감한 대화 기록이 외부 서버로 넘어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하면 AI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You can also move an object or person and generate a perfectly blended background where the subject used to be. 구글과 협력으로 검색 기능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AI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AI 기능으로 무장한 첫 갤럭시 시리즈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이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8주째 하락세를, 또 전셋값은 26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각 하락폭과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4% 하락하며 8주째 하락했지만 한 주 전보다 낙폭을 0.01%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마이너스 0.05%와 마이너스 0.06%로 한 주 전의 하락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0.01% 축소됐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의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시장에 대한 낙관 심리가 반영이 돼서 뚜렷한 이유 없이도 1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언제쯤 시장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바쁜 주가 없었겠지만 지난 한 주 참 바빠 보였습니다. 증시 전화 연결이 많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날씨도 추웠지만 주식 시황판도 상당히 파랗게 얼어붙어서 보기만 해도 추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고요. 제가 이번 주에 증시 애널리스트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랑 통화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 너무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또는 뭐가 도대체 이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취재를 해서 알려달라,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례적인 한 주였습니다. 뒷배경도 오늘 많이 추워 보이네요. 네. 파란색. 네. 네, 이상한 한 주였는데 그럼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주식 시황 전화 연결로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때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주가를 말씀드리는 중에도 이 주가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뀔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면 개인이 또 매수로 들어가는 이런 매도세와 매수세가 맞붙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전 한때 2,450선을 회복하나 싶더니 오후에는 또 2,430선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종가는 개장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7% 오른 2,440.04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이 1,311억 원, 기관이 191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1,21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간신히 2,440선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7% 상승해서 840.33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팽팽했던 증시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그만큼 어제 하락폭이 좀 컸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 거의 2.5% 가까이 내려갔죠. 2,435.9를 찍으면서 정말 시장의 당혹감을 안겼는데요. 어제는 코스닥 지수도 2.55%나 하락한 833.05로 마감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하나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증권시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상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자본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발표한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코스피가 2,430선을 기록한 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어제는 852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 수는 70여 개에 그쳤습니다. 연초 이후에만 8.26% 하락하면서 지난해 연말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고 연초에 이 같은 하향 곡선
하락세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가파른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손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코스피 낙폭이 홍콩 H지수에 이어서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 종가가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유가 도대체 좀 어디 있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그래프로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 13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을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 흐름부터 보면 지난해 말에 미국 연준의 피벗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이르면 3월 금리 인하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제도 미국 연준 이사가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미국 달러 가치와 채권 금리는 반등했습니다. 또 여기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됐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긴장을 일으키면서 물류 대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한 대목들은 주요국 증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데 미국이나 또 일본 증시는 호조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우리 증시가 유독 좀 맥을 못 춘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 경기의 부진의 타격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세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타이완 총통 선거 등의 이런 대외 변수 영향이 우리 증시에 더 뚜렷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닝 쇼크라고 하죠. 기업의 실적에 따른 충격인데요. 우리 증시의 핵심 업종인 반도체와 배터리 성적이 부진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관 수급도 약화됐습니다. 오늘 또 순매도세가 더 강했는데 기관이 올해 들어서만 7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강세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함께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288원대였던 게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특히 어제는 무려 12원 이상 오르면서 1344원을 넘어섰는데 그래도 오늘은 닷새 만에 하락해서 133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어제보다 4.5원 내린 1339.7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제가 들은 이 분석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북한 도발 이슈가 미국 대선 국면이랑 맞물리면서 우리 증시에 주는 타격이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강했던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소수 의견입니다만 이제 정부의 공매도 금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자, 방금 짚어주신 대로 오늘 달러화도 좀 내렸고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반등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사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저랑 이야기를 나눴던 전문가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달러는 1,330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코스피는 좀 최저, 달러는 최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바로 사정없이 예상이 무너져 내렸죠. 시장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은 많습니다. 오늘 오후는 마치 정말 전투를 보는 듯한 장세였습니다만 일단 간신히 빨간불을 켰다는 점 그리고 환율 급등세가 진정 국면이라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참고로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이 예전만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한 달 안에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윤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았거든요.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네, 우선 지난 2일에 앞서 약속하기도 했던 내용이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는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는데 이걸 백지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고요. 그러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건데 금투세 백지화가 되면은 이제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인하 방침을 바꾸지 않은 거죠. 여기에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상장지수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담아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납입 한도를 2배로 올리고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최대 4천만 원까지 넣으면 일반용 기준으로는 10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를 유도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 생각은 이 세금을 낮춰서 투자 유인을 조금 높여놓으면 전체 거래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주식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이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좀 해소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사실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사항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실제 백지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야당이 호락호락하게 동의해 줄 리 없고 결국 이딴 감세 정책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런 현실도 감안하면서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증시 흐름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아직 정책 준비 단계가 아니라며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속세 같은 다중과세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은 맞지만 상속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감세 정책을 발표하며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성태윤 실장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항공사 10개기를 탔다가 결항이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승객들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선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입니다. 출발 직전 공항 직원들이 오더니 수화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하역 작업에 이륙이 3시간 미뤄졌고 짐도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걱정하던 승객들이 들은 설명은 수화물 무게 기준 초과.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진짜 이유는 보조 연료 탱크 고장, 다시 말해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불안을 했죠.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를 힘 주어가지고 잡는다든지 비행 중 내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로 다음 날에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착륙 장치 결함으로 이륙 20분 만에 회항하고 제주항공 여객기도 엔진 이상 신호로 회항하는 등 최근 저비용 항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 시간이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들에서는 고객 불편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작년까지만 해도 92%였던 저비용 항공사 시간 준수율이 지난해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된 건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 증가 추세보다 가팔랐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은 1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나옵니다. 어느 저비용 항공사 기장은 회사가 안전 관련 투자는 부족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안전 미흡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비사가 모자름에 따라 그 정비 시간이 지금 현재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대형 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숫자를 사상 처음 넘어서며 호황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최근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과거엔 전자제품 하면 용산 전자상가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전자제품의 성지라고 불리면서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지만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 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을 떠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인터넷 대중화로 IT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며 전성기를 맞았던 용산 전자상가.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면서 손님들 발길은 뜸해졌지만 전자제품의 성지라는 상징성 덕에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이곳을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용산 전자상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때 40여 개 업체가 있었던 이곳 지하상가에는 현재 16개 업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게임기를 팔았던 상인은 삶의 터전과도 같았던 상가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 이제까지 애들 먹여 살리고 밥 먹고 살았는데 어디 사실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막막하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부 상가에서는 철거를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각종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건물주가 건물의 철거 예정이란 현수막을 붙이고 펜스까지 쳐놔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또 건물에 물과 전기를 끊어 건물주가 상인들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렇게 펜스 쳐놓고서 다 가려버리면은 여기는 저희 숨 막혀서 어떻게 살란 소리예요. 제발 뭐 법적으로든 뭐로든 그런 거나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이 개인 사이의 문제인 만큼 당장은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진행될수록 상인들의 반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용산 전자상가의 마지막이 상인들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최근 극단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갈등이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도 수치가 늘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의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고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나 정책의 특성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4.6%나 됐습니다. 노력하고 있다와 비교해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통합위원회인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30%를 넘었습니다. 자, 위원회 존재를 알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 두 수치를 합쳐서 80%에 달했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바꿔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민 통합일 텐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출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더 확산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진정한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 결과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 모두 소통과 협력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질책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욱 대립이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부디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들의 갑질 경험률이 40%가 넘는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2.3%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23%인 5개 기관은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당시에 치료를 도맡았던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민간 대형 병원들은 오히려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수록 손실만 키웠다 이런 얘기인데 공공병원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천으로 환자용 침대가 덮여 있는 빈 병실들.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했던 공공의료기관들에게 남은 건 이렇게 빈 병상들 뿐입니다. 나갔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문제 가장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지금 떠나고 있고 3년간의 노고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340억 원이던 의료 손실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72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에 전념했던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역시 손실액이 2배에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은 곳간을 더 불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이익이 1,690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역시 의료이익이 많게는 1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유명 대형 병원으로 몰린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한몫했습니다. 병원들이 손실보상금을 기타 수익이나 기부금 수익으로 잡았는데 이 기간 해당 항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지 않을수록 돈을 더 버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대형 병원들은 사실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환자를 중심에 놓고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중환자실을 많이 개방했으면 지금 아마 더 타격이 컸을 텐데 최소한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병원은 살아남은 거죠. 정부는 공공병원들의 회복을 위해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병원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불법 지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위법이 확인됐습니다. 노사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이란 설명인데 노동계는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한 채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과 산업안전 등 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와 시간을 보장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절반 넘는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 행위가 3분의 2를 차지했고 단체 협약을 미신고하거나 협약 자체가 위법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면제 시간을 한도보다 12,000시간 가까이 초과했고
대상도 아닌 노조 간부 31명에게 주 1회씩 유급 활동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노조 전용으로 제네시스 등 차량 10대의 대여비와 유류비로 연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의 시정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도록 하였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노동계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무시하는 반노조적 근로감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업자가 정부 지시대로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시켜서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독특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율적으로 노사 관계를 형성해 왔었던 것이 노사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법치를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폭풍과 폭설을 몰고 온 북극 한파로 미국 대륙과 유럽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3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고 육로와 항공교통편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한파가 남쪽 플로리다주 북부까지 내려가며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적설량이 50cm에 이르는 곳도 있고 중서부 지역 대부분은 체감기온이 영하 34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저체온증에 차량 전복 등 각종 교통사고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How can it be so freezing cold? Records minus 70 wind chill in parts of North Dakota. 눈보라에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주요 고속도로들도 폐쇄됐습니다. 극한 한파에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도 북극 한파의 직격탄을 맞으며 곳곳에서 철도, 항공 운항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All services are disrupted due to the weather conditions. There are no alternative transport available. Consider other options.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뮌헨 공항에서는 각각 항공편 수백 편이 개량됐고 일부 소규모 공항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I'm coming from New Delhi. We started last night, and our flight to Boston has been canceled. 이와 함께 스웨덴에서는 폭설과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제주, 세종, 또 강원에 이어서 전북이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로 새 출발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했는데요. 전북 특별자치도, 이 이름 안에 어떤 변화가 담기는 건지 김민성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줄여서 전북자치도. 명칭이 바뀐 건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나뉜 이후 128년 만입니다.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지난해 여름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 참석 이후 첫 번째 전북 방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권한을 넘겨받게 됩니다.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미래첨단산업을 비롯한 5개 핵심 산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가 재정 지원도 끌어낼 계획입니다. 앞서보다 더 큰 자치권을 보장받아 뒤처진 지역 경쟁력을 정상화할 계기를 만든 겁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출범식 아침 자치도지사로서의 첫 결재를 했습니다. 민생회의 개최, 경제특별대책 추진 내용을 담은 다 함께 민생 도정 운영 계획입니다. 전북인들이 꾸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꼭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새로 발급받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서류에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명칭이 새겨집니다. 전국 대표 낙후 지역으로 산업 기반 부족이나 인구 감소가 등 여러 과제를 마주한 전북자치도. 새 시대가 아직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는 주민들도 있지만 바뀐 이름처럼 뭐라도 특별해지길 바라는 기대감만큼은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온화함을 넘어 포근하게도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오늘과 비슷해 추위 걱정 없겠고요. 낮 기온도 8도로 예년보다 6도나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겨울비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10cm,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전남 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밤부터 다시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7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광주 6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9도, 광주와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휴일 사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